무섭죠. 겁나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식별된 북한의 오물 풍선은 1,000개 정도가 됩니다. 풍선 살포 닷새 만에 북한이 어젯밤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 풍선. 북한은 풍선 3,500여 개에 오물 15톤을 실어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국내에서 풍선 1,000개 정도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 충청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86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낸 지 5일 만에 북한이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서입니다. 김 부상은 담화문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그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오물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예상됐는데 북한이 오물 살포를 멈추면서 이 같은 방침이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가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의 맞대응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대북전단을 보내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K-팝, USB 등을 담은 풍선을 다시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인터뷰 들어보시죠. 타이에놀, 비타민C, 마스크 이걸 계속 보냈거든요. 3년 동안에. 일부짜리 넣어 보내고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일부짜리 보내고 약을 보내고 사랑을 보냈는데 사실과 진실을 보내고 여기다가 어떻게 오물 쓰레기를 쏟아붓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김정은이 직접 5천만 우리 국민에게 온갖 악행과 모욕을 준 5천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우리도 잠정 중단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바람 보는 그 순간에 보내고 확실히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바람 따는 하는 일이라 아마 5, 6일 정도 이 바람 바뀌면 남북풍이 불면 즉각 보내려고 합니다. 임영웅의 트로트도 있고요. 그다음 북한 주민들이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 겨울연가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 겨울연가 드라마는 이제 겨울연가라든가 노래는 임영웅의 트로트라든가 K-팝도 있고요. 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잠정 중단 발표 직전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나서기로 했고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저열한 도발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며 즉각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북한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더러운 협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현재까지 오물 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선에 유해 물질을 넣어 생화학 테러 등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수도권 도심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발견됐는데 당시 대난 전담 뭉치가 차량과 주택 지붕에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년에 걸쳐 1000개가량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던 북한이 하루 동안 수백 개를 살포한 건 이례적입니다. 라텍스 재질로 된 풍선 한 개에 달린 적재물은 10kg 정도. 안에는 담배꽁초나 폐종이, 비닐과 같은 쓰레기와 오물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독가스나 유독물질과 같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군 당국은 대난 전담 풍선이 발견된 지점에 시민 접근을 막고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화학 테러 공격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나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우리 국민의 혼란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그러한 생화학 테러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약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군 당국은 풍선을 요격하다 파편과 오물이 떨어지며 민가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격추보다는 땅에 떨어진 뒤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이후 6년 동안 중단돼 왔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깔때기처럼 생긴 사각형 모양의 녹색 쇠붙이 안에 확성기가 무려 24대나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웬 국내 가요가 흘러나오나 궁금한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8년 전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에 쓰였던 이른바 대북 확성기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나 K-팝을 비롯해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내용을 주로 송출해왔고요. 군사분 계선 기준으로 북쪽으로 길게는 30km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접경지에 주둔한 북한군이 대부분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죠. 실제로 2017년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가운데는 이 대북 확성기 내용이 결심에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확성기 가장 최근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16년 전후로 가동됐다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중단 조치됐고요. 이전에는 박정희 정부가 1963년에 시작한 이후로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지뢰 도발 당시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 도발 대응 차원에서 이 확성기 재개를 위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던 북한이 닷새 만에 잠정 중단을 발표했죠.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속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갑자기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1차적으로 그 자신들의 의지를 밝혔다. 그 전단, 남측이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한다라는 그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남측 전단에 대한 한국 내 갈등을 유발을 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측에서 그런 전단이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논란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뭐 일부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도 일부 달성했다라 판단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또 우리가 확성기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뭐 사실상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것도 분명히 북한의 잠정 중단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거는 북한이 김광일 국방성 부상이 그 2일 밤 담화를 발표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그 오물풍선 전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인물입니다. 그 25일 담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이제 분명히 한국이 하고 있는 이제 삐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산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4월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대북 전단을 하는 그 단체들이 북한 쪽으로 이 전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단뿐만 아니라 여기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4월 달부터 가능한 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시작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 풍선을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고요. 1차적으로 뭐 한국의 또 상황을 봐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이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 이 카드를 우리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부담이 될 정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것이죠. 그 한국 정부가 뭐 강력한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잠정 중단을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한 거에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었는데 뭐 그간에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부담을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2015년에 있었던 그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였죠. 그때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있으자 우리가 다시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그 선언을 했고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오사포와 직사화기 등을 통해서 조준 사격을 했었죠. 거기에 네. 대해서 또 한국도 그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통해서 대응 사격을 했었습니다. 매우 그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북한이 하더니만 8월 25일 날 자신들이 오히려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함 지뢰 폭발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과,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다. 이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한국이 강력히 대응을 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꾼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대북 방송 재개 얘기가 나오자 북한이 살포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뭐 일단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 정부 당국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북한의 이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몇 가지 상황들이 불확실한 게 남아 있죠. 말씀 나눈 것처럼 일단 북한의 발표가 이게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이고 또 네. 그렇다면은 방금 YTN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대북 그 전단 단체들이 다시금 전단을 살포했을 때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대북 확성기 그 재개 방침도 포함해서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의 위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정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사실상
막을 수는 없겠죠. 물론 정부가 그 단체랑 얘기를 해서 뭐 일정 수준 좀 조심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네. 반면에 이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김광일이라는 인물도 국방성의 부상이고 또 김여정도 아주 중요한 부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른 형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요. 앞서서도 저희가 뭐 녹취로 틀어드렸습니다만은 대북 단체들은 어쨌든 북풍이 불면은 다시 날려보내겠다,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막을 수는 없죠. 네. 그 분명하게 위헌으로 판결된 법이고 또 그 전단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이 얘기하는 게 이게 오물과 쓰레기는 아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음악들도 들어있고 또 뭐 필요하면 그 필수 의약품 같은 것도 집어넣고 뭐 네. 1달러짜리도 들어가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북한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이건 뭐 정확한 확인은 쉽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내는 그 풍선에 담긴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당연히 그것이 발견됐을 때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거기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상당 부분 그렇지 않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건 사실은 북한이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그렇고 이걸 막을 수는 없다. 근데 다만 계속돼서 이걸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을 조금 중단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단체가 정부랑 좀 논의는 할 수 있겠죠. 네. 자, 북한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대북 확성기.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지금 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작동은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그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이 있거든요. 원래 최전방 지역에는 한 10군데 고정식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해체가 됐는데 그 장비 자체가 단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금 고정식 설치는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동식 장비도 있습니다. 이동식 장비도 한 4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하루부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확성기 말고도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그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간다면 네. 일종의 심리전이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확성기 외에도 전광판을 통해서 영상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네. 대규모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또 더 나간다면 우리도 그런 전단을 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대규모도 가능하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GPS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로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조치는 다 있다. 이제 그런 것은 분명히 북한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제 우리 측에서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명확하게 북한에 경고를 한 것이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고가 북한의 잠정 중단을 끌어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오물풍선이라는 것은 뭐 국제사회에서 참 그 민망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북한이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이 오물풍선으로 차 유리가 부서지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보이면은 미리 격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일단은 낙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게 북한이 일종의 회색 지대의 도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그런 새로운 형태죠. 회색 지대라는 것은 북한이 보내고 있는 도발의 원점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원점이 확인이 되면 그 원점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종의 회색 지대 도발로 볼 수 있는데요. 격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격추를 했을 경우 대공포 등을 써야 되는데 네. 대공포탄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처리하는 방침인데 또 잘못 격추시킬 경우에는 오물이 오히려 더 넓게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함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도발인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그런 것을 노렸다라고 판단도 되고요. 이렇게 풍선 수거의 군 병력도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입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군 병력의 불필요한 소모도 북한이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이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네. 이제는 뭐 오물풍선이다라는 거 안에 말 그대로 정말 오물과 쓰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날라오는 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네. 군이나 경찰에서 정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력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아까 김 부상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수거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그들의 표현에 하면 공력, 시간과 노력이 들이는지 알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국 니네들도 당해봐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일종의 괴롭히기에 그런 그 유형의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쓰레기 이런 오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위험한 다른 것들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일부에서는 생화학 무기라든지 그런 부분 테러 물질들이 담겨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군 당국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밝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높은 고도에서 이런 그 생화학 화생방 무기가 폭발했을 때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정말 북한이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 테러 물질을 보내는 것은 이거는 그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불리죠. 그것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WMD에 의한 공격을 할 경우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토록 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만약 그 화생방 물질을 집어넣은 그런 테러를 한다면 네. 이것은 전면전에 준하는 것이고 또 한미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 차원에서 모든 선택지를 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계속해서 담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뭐 자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오물, 쓰레기를 집어넣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위험 물질을 담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은 또 닷새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갔는데 어떤 피해를 노린 걸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죠. GPS 교란을 통해서 아직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NLL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그런 어선들 같은 경우에 GPS가 교란이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보고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노렸다. 이게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GPS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혹시 잘못하면 이게 GPS가 작동하지 않아서 위치 파악이 안 되면 NLL 이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이 노렸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북한 GPS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미 군용 주파수는 보완되고 있고 그 암호화가 돼서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교란 공격이 들어오면 여기 주파수를 변조하도록 우리가 다 대응 조치가 돼 있고요. 또 사실은 역으로 그런 GPS 교란 장치를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다. 근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 나눈 오염풍선처럼 괴롭히기죠. 그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어떤 그 남남 갈등을 일으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북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 괴롭히기, 불편함을 주는 이런 공격,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던데요. 이거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색지대 전술을 북한이 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 한국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 완전 무력화를 선포를 했고 그때 발표를 보면 당장 NLL 이남으로 포사격을 하는 등 매우 고강도 그런 국지 도발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하고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작년 12월과 1월에 김정은이 대남 노선을 전환하면서 교전국 관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강력한 공세를 해야 되는데 한미가 그런 국지도발 공동 대비 계획이라는 것을 2010년 우리가 연안함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이후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크게 패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육직책으로 한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회색지대 이런 형태의 뭐 오염풍선이라든지 GPS 교란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또 한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 군사령부 관련해서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전협정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그 전단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민간 단체가 보내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단금지법이라는 게 위헌 판정이 난 것이고 그렇지만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이 비롯해서 김강성 국방성 아주 명백하게 정부가 나서서 북한 이게 정찰 총국이 나서서 보내는 게 분명합니다. 군을 동원해서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조직적인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해군 사령부에서도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불법성, 부당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에도 추가 발사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위성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왜 미뤘을까요? 글쎄, 뭐 그 미국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이런 그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네. 분명히 위성 발사라는 것이 뭐 로켓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패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금 수정하고 복구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연속으로 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쏘는 건 북한이 사실 뭐 군사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여러 개 놓고 실패했어도 계속 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찰 위성 또 이것은 사실은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준하는 그런 장거리 로켓을 그렇게 연속으로 쏠 그 기술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젯밤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잠정 쓰레기 살포 중단을 선언한 북한의 속내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고에는 모든 신변 교육대 훈련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맞은 첫 일요일, 당정대 주요 인사가 국회에 모였습니다. 일단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량 살포와 GPS 교란 등 이딴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질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에 대응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상식 이하 행동이 김정은 정권의 조급함, 초조함을 보여준다며 한미일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정대는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훈련병이 숨지는 등 연이은 군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생활 여건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통일된 군기훈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안 등을 즉시 마련해 전군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질타하고 계십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 등 민생 현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과일류, 식품원료의 관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식품과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제2호국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부작용 최소화와 피해자 지원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매입임대 등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2대 국회가 닻을 올렸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 협상도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민주당은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곳짜리를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회 독재라며 맞섰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민주당은 오는 7일이 원구성 협상의 법적 시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이 시간을 끈다면 협상 대신 국회법 규정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협의한다면 그렇다면 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정권 견제라는 총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선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자 의회 독재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건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또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소환하며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휴일에도 회동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양당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협상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극적 타결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이 어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해 수련 병원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지만 큰 소득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등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시험 추가 같은 구제책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970여 명. 전체의 7%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수련 병원마다 전공의들에게 개별 연락해 복귀 의사를 물어봤지만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닿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연락이 닿았다고 해도 실제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수련 가능 기한까지 지나면서 전공의 이탈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사 수를 늘리려다가 당장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2천여 명 등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결국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문의 시험이나 의사 국시 기회를 추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의사 시험이 2차례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시험 추가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구제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 없이는 이런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의사 배출 대안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휘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고발장을 낸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군 간부로서 훈련 규정 위반 사실은 물론 과도한 군기훈련 강요 시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봐도 군형법상 또는 형법상 상해치사를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유사한 어떤 사례들 법리에 의하면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반면 법조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군기 훈련만으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알려진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특별하게 입증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살인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해당 부대 간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숨진 훈련병의 의료 기록,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혐의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불볕더위와 첫사랑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여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지난 휴일 초여름 더위에 제주도 삼양해수욕장에는 바다를 찾은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월요일인 오늘도 내륙지방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앞으로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본격적인 불볕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첫사랑입니다. 이 단어가 날씨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에서 소나기는 첫사랑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도 있고요. 최근 성황리에 끝난 드라마 선제 업고 튀어의 OST인 소나기도 대중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첫사랑처럼 갑작스러운 비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5.7도로 어제와 비슷해 많이 서늘하진 않았는데요. 정오에는 25도, 오후 2시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낮부터 밤사이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짧지만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 27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울산이 21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3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원구성 법적 시한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모레 본회의를 전후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등 막판 타결을 위한 물밑 접촉도 이어갑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며 성실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 공판을 앞두고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무고를 유리한 환경에서 다툴 수 있게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며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약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유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별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들과 90분 동안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로 잡힌 건 우연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당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는 겁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 could happen. I don't know that the public would stand it. I'm not sure the public would stand for it. With a, tried house arrest or I think it would be tough for the public to take. At a certain point, there's a breaking point. 바이든 대통령 측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they have misinformation. Donald Trump is a threat to democracy. It's just words. He doesn't even know what it means. But it's like their slogan. I'm a threat to democracy. I'm the opposite. They're the threat to democracy.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지만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9%, 공화당 16%로 간극이 컸습니다. 또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47%로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는 응답 38%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32대 31로 재판 전인 3월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인의 징집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8개월 넘게 이어진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와 옷을 갖춰 입은 초정통파 유대교 청년들.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이 거칠게 끌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신학 공부를 조건으로 받아온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성은 약 3년, 여성은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병력 부족에 고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초정통파 유대교도 역시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청원을 낸 시민단체들은 전쟁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מאות אלפי לוחמים נושאים את העיניים שלהם אליכם עכשיו, אלה שנושאים בנטל, אלה שמשרתים, אלה שכבר 240 יום במילואים מ-7 לאוקטובר.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핵심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כך סברו שופטים נוספים בית המשפט הנכבד. אין מדובר במחלוקת של מה בכך, כי ממחלוקת שקורעת את החברה הישראלית כבר שנים רבות ומאיימת על... 이미 2017년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병역 면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자발적 입대 외에 징집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래 묵은 갈등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아찔했던 건물 붕괴 순간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들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 건물이 덮쳐옵니다. 놀란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küçükçekmece의 한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가 즉시 투입됐지만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인데 무너질 당시 4층 또는 5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폭발이나 지진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튀르키예의 부실한 건축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1,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이스탄불은 지진이 잦은 북아나톨리아 단층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이스탄불 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8,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적힌 돌기둥 위로 올라갑니다.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하더니 스프레이를 꺼내 낙서를 시작합니다. 영어로 화장실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비난하며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larification.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부터 범행 뒤 유유히 떠나는 모습까지 중국 SNS에 고스란히 올렸습니다. 조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중국말 인터뷰도 누군가 옆에서 촬영을 도왔습니다. 风险很大，有可能回不去，回不去嘛，不给国家添麻烦。要能回去，那更不用给国家添麻烦了。祝我好运吧。 새벽 6시쯤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돌기둥에 가림막을 씌우고 낙서를 지우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엔 그동안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엔 중국인 남성이 출입문에 불을 질렀고 2015년엔 한국인이 폭발물을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이에는 이혼 소송 외에도 여러 법적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각종 송사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법정 공방이 끝난다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심 법원이 1조 원대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은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 관장이 최 회장 내연녀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입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쓴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2심이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로 노 관장 등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오는 8월 이뤄질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오는 21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해당 재판에서도 최근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자리도 제공해줬지만 반대로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며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이혼 소송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쟁점입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가량이 SK에 흘러들어갔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이 여전히 비자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이 수조 원대 재산의 근원에 불법 비자금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관련 재산을 개인들끼리 나눠 갖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현재로서는 SK그룹의 지배 구조나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만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이 그룹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주해버리거나 사고 뒤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 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특별 규정을 둬야.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로와 경북 칠곡 등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고 울산에서는 80대 농민이 경운기에 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와 30대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법원은 A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60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모텔 창문으로 불길과 연기가 무섭게 타올라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아침 8시쯤 서울 효제동 7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40여 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짙은 연기가 공장 지붕을 뒤덮었고 패널 사이로는 시뻘건 화염도 치솟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측정장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쉬는 날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장비 등이 불탔습니다. 울산 울주군 농가에서는 80대 농민 A씨가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경운기 바퀴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30분 만에 구조됐지만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어젯밤 11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풍요동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모두 4대가 파손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강원도 춘천시 한 리조트 인근 강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위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거나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 등의 영향으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천연기념물 사냥이 1000마리 넘게 떼죽음 당했는데요. 사냥 사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매장하거나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처리되도록 산속에 놔둬도 되는데 굳이 수거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산속에서 발견된 1년생 사냥 사체. 부패가 진행됐고 다른 동물이 먹이로 삼은 흔적도 보입니다.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폭설 등의 영향으로 떼죽음을 당한 사냥은 1000마리가 넘습니다. 이는 연평균의 10배 이상으로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여 마리는 산속 등에서 수거한 뒤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땅에 묻거나 소각했습니다. 소각은 10kg에 10,000원가량 비용을 주고 의료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모두 천연기념물인 사냥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예산입니다. 더욱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채
냉동고에 보관 중인 사체도 500마리에 이릅니다. 국가유산청은 혹시 모를 감염병 등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를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검한 결과 감염병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염병에 걸려서 죽은 애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삽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자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체를 굳이 수거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동물의 먹이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서 썩어가지고 거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산 속에 있는 거는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등산로나 도로 주변이 아닌 산속에서는 사냥 사체를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가기관산업인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인데 자그마치 9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상당수 물질은 누출되면 인체에 해로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유해가스 누출을 감시하거나 차단, 알리는 제어 감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 입찰을 맡은 삼성 SDS는 지난 2015년부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12개 제어 감시 시스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한 협력업체 내부 자료에는 납품 단가를 유지하고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게 독과점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체들은 서로 미리 소통하며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금액과 견적서를 공유했습니다. 담합은 2015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입찰을 위주로 334건에서 이뤄졌습니다. 업체들은 기존 수주업체를 원칙적으로 낙찰 예정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피하고 들러리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 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좀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업체를 분할 합병한 업체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담합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농산물 값이 좀 내렸나 하는 느낌도 잠시 외식과 가공식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 치킨도 배달비를 합하면 본격적인 3만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물가를 버티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김현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휴일 대형마트 치킨 코너에 발걸음이 몰립니다. 국산 냉장닭으로 만든 치킨 한 통이 9,980원, 만 원도 안 됩니다. BHC, 굽네 등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줄줄이 오르는 동안 마트와 편의점 치킨 매출은 크게 올랐습니다. BBQ도 4일부터 주요 제품값을 3,000원 올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육개값이 내렸다는데 왜 배달치킨값이 3,000원이나 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이것저것 다 올라가. 한 1,000원 정도는 모를까. 3,000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뭐 배달비도 들고. 서울 지역 냉면값이 평균 1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 소비자들은 간편식 냉면을 사다 먹으며 초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모아놓은 코너도 제품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자 정부 눈치를 보던 가공식품 업체들도 잇따라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미김에 이어 롯데웰푸드가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롯데 칠성음료는 6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습니다. 간장시장 1위 샘표식품도 이달 중순 30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립니다. 대표 제품은 11.8%나 올립니다. 고가 제품은 올려도 이제 고가 제품 쓰는 사람들의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서민 제품은 거의 서민이 다 사용을
꼭 필요한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올리지 않는 게. 국제 커피 원두 가격도 4년 새 최대 3배로 올라 커피 전문점 음료값도 줄줄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음식 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 광장을 통해 다음 달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포장 중개 이용료는 6.8%로 배달 중개 이용료와 같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다만 기존의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점주와 이번 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을 따라 몸 곳곳에 종양이 자라나 외모에 변형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섬유종증인데요. 현재로서 완치는 어렵지만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발견되는 초기에 서둘러서 치료를 받으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나고 변형이 생겨 코끼리 인간, 이른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렸던 영국인 조셉 메릭.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고통을 받다 숨졌고 그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조셉은 희귀병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이란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 종양이 생겨나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그 양상도 다양합니다. 눈에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생기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외형에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아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등록 환자가 5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보니 개발된 약도 한 종류뿐이고 그마저도 복용을 위해선 1년에 수억 원이 듭니다. 올해 초 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천만 원으로 약값이 줄었지만 환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에 대한 약값을 부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파악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나타날 경우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주근깨가 나타나거나 홍채에 작고 좁쌀 모양의 결정이 생기는 경우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0.5cm 이상 크기가 진단 기준은 6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0.5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사춘기 이후에는 1.5cm. 아직 완치할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기존 약도 듣지 않는 악성으로 나아가는 만큼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북한이 오물 풍선을 1000개가량 살포했습니다. 풍선 살포 닷새 만에 어젯밤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 풍선. 북한은 풍선 3,500여 개에 오물 15톤을 실어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국내에서 풍선 1000개 정도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 충청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86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낸 지 5일 만에 북한이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서입니다. 김 부상은 담화문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그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오물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예상됐는데 북한이 오물 살포를 멈추면서 이 같은 방침이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의 맞대응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대북전단을 보내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K-팝, USB 등을 담은 풍선을 다시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타이에놀, 비타민C, 마스크 이걸 계속 보냈거든요. 3년 동안에. 1불짜리 넣어보내고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1불짜리 보내고 약을 보내고 사랑을 보냈는데 사실과 진실을 보내고 여기다가 어떻게 오물 쓰레기를 쏟아붓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김정은이 직접 5천만 우리 국민에게 온갖 악행과 모욕을 준 5천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우리도 잠정 중단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바람 보는 그 순간에 보내고 확실히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바람 따는 하는 일이라 아마 5, 6일 정도 이 바람 바뀌면 남북풍이 불면 즉각 보내려고 합니다. 임영웅의 트로트도 있고요. 그다음 북한 주민들이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 겨울연가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 겨울연가 드라마는 이제 겨울연가라든가 노래는 임영웅의 트로트라든가 K-팝도 있고요. 네, 북한의 잠정 중단 발표 직전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나서기로 했고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저열한 도발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며 즉각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북한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더러운 협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단돼 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깔때기처럼 생긴 사각형 모양의 녹색 쇠붙이 안에 확성기가 무려 24대나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8년 전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에 쓰였던 이른바 대북 확성기인데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나 K-팝을 비롯해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내용을 주로 송출해왔고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북쪽으로 길게는 30km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접경지에 주둔한 북한군이 대부분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죠. 실제로 2017년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가운데는 이 대북 확성기 내용이 결심에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확성기 가장 최근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16년 전후로 가동됐다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중단됐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에 시작한 이후로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지뢰 도발 당시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 도발 대응 차원에서 이 확성기 재개를 위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가득 차 있는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련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악취는 기본인데다가 차량 유리가 파손되거나 아파트 2층 높이 크기까지 발견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흰색 풍선이 떠다닙니다. 전광판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가 앞으로 천천히 내려왔는데 가까이서 보니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바로 옆 동네에선 풍선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했는데 어림잡아도 풍선 하나에 성인 5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 보입니다. 악취까지 나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은 풍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당황스러웠고, 크기는 한 아파트 2층 정도? 약간 악취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냄새 약간 이러면서 좀 불편했던. 이렇게 밤사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약간 바람새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 부근에서 좀 크게 이제 사고 나는 것처럼 펑 하는 소리가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삐락처럼 이제. 북한이 재살포한 오물풍선은 지난달 28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높아 보였어요. 되게 높게 보이긴 했어요. 되게 점같이 보일 정도여서. 근데 좀 멀리 날아갈 것처럼 보여서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더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오물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앞유리가 부서지는 일도 벌어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어도 위험천만했던 상황.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북한이 풍선과 함께 날린 쓰레기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질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에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차의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승용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위에 비닐로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나마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래도 차 주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는데요. 삐라라고 부르는 대남 선전용 전단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빌라 옥상 같은 건물에도 떨어졌는데 유리창과 물탱크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장 정부 보상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없습니다. 이런 도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가 입법 예고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남은 건 보험사 정도인데요. 이 경우 보험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며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은 해상 위주의 연합훈련을 사이버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올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자 회담에 나선 한미일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올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한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그동안 주로 해상에서 진행해온 연합훈련과 달리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엣지에서 용어를 따왔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 등 영내 위협 상황을 가정한 모의 군사연습인 TTX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한미일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도 올해 진행합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를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미일 회담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며 한미일 3국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3국의 안보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진행된 싱가포르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YTN 데이터랩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을 차례로 조명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 난폭해진 엘니뇨로 이달 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브라질 남부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히우그란지 도술,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리를 중심으로 인구 1,10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이곳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넘는 기간 동안 1년 강수량의 절반 넘는 양이 쏟아졌습니다. 10년으로 시계열을 넓히면 이런 극한 강우가 최근 9달 동안 3차례 더 센 강도로 반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진흙탕에 갇혔습니다. 강이 범람해 도심, 농경지, 주택가를 덮쳐 150명 이상이 숨졌고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홍수 전후 위성사진을 분석한 나사 자료를 근거로 범람을 재구성했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지역이 이번 홍수로 강물이 넘친 곳인데 포르투 알레그리 주변 지역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보다 깁니다. 히우그란지 도술 주 전역의 범람 범위를 합하면 서울의 10배에 달합니다. 거주 인구 지도를 함께 보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밝았던 도심부는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목할 건 피해 지역의 산사태입니다. 하루에만 4,000곳에 달하는 지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는 이번 폭우 피해의 결과면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을 쓸고 내려온 물이 그대로 강을 덮치면서 강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산림 황폐화와 강 주변 치수가 전혀 안 된 게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겪어보지 못한 기후가 일상이 될 거란 점입니다. One rainfall that strong that might happen once every 100 years, 200 years. Now they will happen once every 2, 3, 4 decades. A minimum of 3 million Brazilians cannot live where they live. Very high risk of floods, landslides. 라니냐가 오면 극심한 가뭄에, 엘니뇨가 오면 폭우에 시달리는 브라질 남부 지역 주민들. 우리는 기후 난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독일 남부에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총선을 치른 인도에서는 투표소 직원 등 수십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속에 잠긴 마을 위에 헬기가 돌면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피샤의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이 마을을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독일 영토 절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은 주민들은 보트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Dann ist ja dann das Hochwasser, das Wasser immer noch mehr und dann keine Chance mehr gehabt. Wir haben im höchsten Tempo die Kalle verlassen müssen. Die Kalle war innerhalb von gefühlten 30 Sekunden, 40 Sekunden voll. 슈투트가르트의 인근에선 산사태로 승객 100여 명이 탑승한 열차가 탈선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철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찰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잇는 국경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Die Lage, wenn man das sieht, auch die Bilder, die Schmerzen, vor allem für die Anwohner ist das natürlich unerträglich. Da geht es auch um Verlust von Hab und Gut. Es kostet enorm viel, die Schäden sind auch enorm. Die kann man dann auch erst ganz am Ende einer solchen Entwicklung sehen. 반대로 인도에선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뉴델리에선 급수 차량이 올 때마다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तो ये कम से कम 40-50 साल से यही बुरा हाल है। बस ऐसे पानी आता है, सुबह अच्छे पानी को 9 बजे 10 बजे आते हैं, 8 बजे आता है।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뉴델리 등 인도 전역에서 이틀 새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총선이 마무리된 현지 시간 1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만 투표소 관리 직원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गिर गए हैं, मतलब ग्रुप में ही थे, तो मैंने ग्रुप तो पूरा मैंने आगे बढ़ गया, लेकिन मैंने इनको मैंने कोई हेल्प करने वाला वहाँ का आदमी मिला। 인도 기상청은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이 강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며 피해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달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보고된 낮 최고 기온 52.9도는 센서 오류로 3도가량 높게 잘못 측정됐다고 정정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요즘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 그대로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을 살펴볼 텐데요. 남부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온 겁니까? 지난달 31일부터죠. 사흘간 내린 많은 비로 홍수와 산사태중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도 곳곳에 좀 비 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이들 지역으로는 제곱미터당 최대 80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흘째 쏟아지고 있는 역대급 폭우로 열차가 탈선하고 주민들이 헬기로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근 이 폭우로 산이 무너져 내려서 승객 185명이 탑승한 열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의 일부 객차가 선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승객들은 2일 새벽에 모두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인근 강의 제방이 무너져서 강물이 범람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헬기를 타고 대피하는 사태로 벌어진 건데요. 이 범람한 강이 일부 마을을 덮치면서 좀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피해 상황까지 한 번에 짚어주셨는데 독일 영토 절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3년 전에도 독일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번도 지금 그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독일 남부가 내리는 서부 잘란드주와 라인란트 8추주에 많은 비가 내려서 유럽의 가장 큰 수로인 라인강과 모젤강, 자어강 등이 이 지역 하천 수위를 급상승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3년 전에 대홍수로 이미 180명이 목숨을 잃은 바가 있습니다. 예. 2021년이었습니다. 7월에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해서 라인란드 8추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즈 등 이제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80명의 목숨을 잃은 건데요. 당시 대홍수로 인해서 인한 인명피해의 안타까운 점은 당국이 재난경보를 제때 내리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에 좀 가까워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빈변하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국의 방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독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좀 전 지구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최근의 현상은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들 지역의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주기성인 건데 문제는 지난 5월 발생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트리플 라니냐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엘니뇨가 이어질 때도 보통은 이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이어질 때는 이제 엘니뇨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엘니뇨, 슈퍼 엘니뇨라고 해서 이들 지역의 2도 높은 이제 온도의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엘니뇨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지역에선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 덥지 않았던 지역에선 더울 수 있는 이런 강우 패턴의 변화라든지 기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남미 브라질에서도 8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집중호우로 최근 피해를 본 나라는 이제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9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집중호우가 세차게 내렸는데요. 그 양이 1년 내려야 될 비의 절반이 넘는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브라질 남부의 도시의 70%가 홍수로 물에 잠겼고요.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85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만만치 않은데 현재 189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예. 홍수로 피해 피난민의 수는 약 1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브라질 폭우의 원인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독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니냐가 올 경우에,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경우가 이어질 라니냐, 이제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건데 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가 오게 될 경우에는 그치만 가뭄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엘니뇨 해에는 좀 폭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엘니뇨나 라니냐나 해에 따라서 좀 피해를 보는 지역들의 좀 변화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인적인 폭염이 발생했는데 무려 섭씨 50도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더위입니까?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 2일이었죠. 인도 수도 뉴델리의 최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2.9도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나간 것처럼 네. 기상 관측소의 센서 오류로 3도 높게 잘못 측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온도를 3도 낮은 기온으로 재도 49.9도에 집계더라도 뉴델리 역대는 최고치입니다. 과거 뉴델리의 기존 역대 최고의 낮 최고 기온은 1998년 5월 26일에 기록된 48.4도가 최고치였는데요. 네. 이미 이 관측 기록을 깬 거고요. 그리고 뉴델리에서는 전날에도 낮 최고 기온이 46.2도를 나타내는 등 8일 연속 폭염이 지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4명이 숨졌습니다. 예. 또 인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져서 전날 하루 동안에만 뉴델리 사망자가 4명을 포함해서 인도 전역에서 총 77명의 목숨이 잃었습니다. 예. 올해로 여름 들어 지금까지 인도 전역에서 발생한 폭염 관련 사망자는 16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온도계 오류를 점검해 볼 정도로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 이게 열대 지역 외에 이렇게 도심에서 이런 폭염이 기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물론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기록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몇 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유인 관측, 무인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상청에서 기상을 관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인공열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해당되는 요소들이 해당되지 않게 자연적으로 기상적으로 기온이 얼마나 상승을 했고 순자연적으로 얼마나 강수량이 늘어났는지를 관측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상 관측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더위가 심하게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에어컨, 냉방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위적인 실외기의 온도 열로 인해서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열 ಸಮ연차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심열로 인해서 가해지는 열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열대 지역 외에 도심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과거 미국 텍사스 주에서도 섭씨 4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도심이 아니다라는 비교하기보다는 이제는 열대 지역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고온의 어떤 온도가 이제는 중위도권 더 올라가서는 고위도권에서도 육박하는 기존의 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은 날씨들이 나타난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보고 주의를 좀 기울여서 살펴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이번에 인도 폭염의 원인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걱정이 되는데요. 올여름 많이 더울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해를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기상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이 극한, 역대 최고치 이런 말들을 너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너무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들을 너무 무난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좀 염려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록들이 지난해 4월 엘니뇨가 나타난 이후부터 정말 매년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 여름은 전 지구적인 어떤 상황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받는 것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덥고 많은 비에
그런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더운 기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 연안 지역인 우리나라 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전체 해수면 온도가 높게 되면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더라도 요즘에도 볕이 굉장히 강하지만 습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볕을 피해 있거나 선선한 바람이 불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덥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볕이 더 뜨거워질 거고요. 습도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마르지 않는 땀으로 인해서 푹푹 찌는, 그리고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폭염으로 인한 그런 이제 온열 질환 환자가 증가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비가 한번 오게 됐을 때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구름이라든지 태풍의 비구름이라든지 저기압의 비구름의 등도 연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내렸을 때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전체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다라는 집중호우 형태의 양극화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방제 이제 기상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더 지금부터 촉박을 공들되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도 더위와 폭염, 폭우에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재판에 조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지법인대 송영길 대표 도착했습니다. 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석방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보석 뒤에 첫 재판이신데 심경 한마디 해주시고. 예, 그러시죠. 여기서 오면 됩니까? 예. 여기서 오면 됩니까? 말씀하시죠. 일단 보석 뒤에 첫 재판이신데 어떻게 임하실지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건데 저는 참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게 검사들은 수많은 압수수색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참고인들 제 주변 100여 명을 불러다가 재판을 앞두고도 그렇게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방어하는 저 입장에서는 관련자들 좀 찾아보고 만나는 활동 자체를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시켜버리면 제가 계속 비유하듯이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코모도스가 이 막시무스 전 로마 장군 검투사를 옆구리를 칼로 찔러놓고 비겁하게 경기하자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무기 평등의 원칙상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줘서 이제 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는 이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시킨 것을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다가 위헌법령 심사 청구를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그 직접 수사 대상이 네, 송영길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이다. 예외적일 때만 구속을 한다라면서 그동안의 구속 수사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거하는 걸 다 집어넣어.
계절의 시계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의 서늘함도 한결 덜합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하지만 날은 앞으로 더 더워집니다. 특히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본격적인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전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울산 21도, 강릉이 22도에 머무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